바야흐로 반려인 1,5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펫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중한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려면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은 몸이 아프더라도 말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몸부에서는 수의사 이광현 원장과 함께 반려동물 건강관리의 첫걸음,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양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몸부 주치 조원빈입니다. 그리고 내 몸부 가족이죠. 박혜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걸어다니는 인간 비타민, 케타민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건강한 에너지 팍팍 불어 넣어드릴게요. 네, 오늘 혜진 씨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몸을 부탁해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내 반려동물을 부탁해 시간인데요. 국내 반려인 1,5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처럼 반려동물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광현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선생님, 오늘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첫걸음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내몸부 가족들도 반려인이잖아요. 우리 반려동물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 고양이 먼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좋아요. 저희 집 뽀기가요. 지금 보시는 너무 것처럼 귀엽네요. 진짜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고요. 근데 외모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화학질을 안 할 정도로 순한 우리 집 뽀기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네. 귀여워요. 저는 대박이 나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비숑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와. 벌써 7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네. 보시다시피 동글동글 귀여우면서 굉장히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기만도 한데, 저는 사실 일하기 시작했을 때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프레토라는 장모치와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처럼 뭐 강아지를 좋아하거나 그냥 키우고 싶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책임감도 없어지고 뭐 술자리라든지 약속들에 대해 하면서 강아지들에 대해 좀 무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 집으로 보내드려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고 하면 강한 책임감과 가족 같은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현 선생님도 반려인이시죠?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각각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강아지 모찌라는 강아지는 저희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보호자님께서 형편이 되지 않아 아쉽게도 저희 병원에 유기를 하고 간 강아지입니다. 고양이 미유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턴 때 일하던 병원에 호텔을 맡기고 갔다가 보호자님이 찾아가시 않으셔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모찌랑 미유가 이 파양이랑 유기라는 이 아픔을 딛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좋은 보호자를 만난 것 같아요. 거의 건강 금수저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우리 모찌 미유를 좀 특별하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주고 계실까요? 네, 미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미유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 CT라든지 구강검진을 통해 마취를 하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찌의 경우에는 피부병을 많이 앓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면서 또 1년에 한 번 따로 건강검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급 관리를 받고 계시네요. 오늘은 미유와 모찌뿐만 아니라 내몸부 가족의 가족 주치의로서 알찬 건강 정보 알려주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요.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알게 모르게 또 아프게 되면 너무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반려동물이 어떤 문제로 동물병원을 찾게 되나요? 보통
동물병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게 되는 사유는 피부병 문제로 가장 많이 내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바로 알아차리시고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랑 호흡기 질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구토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님들께서 미리 알아차리시고 병원에 데려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사유와 질병의 발병률이라든지 심각도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이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막 낑낑대거나 하고 밥을 안 먹고 하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데려가겠는데 그런 증상이 없을 때 건강검진을 위해서 그냥 내가 우리 아이 좀 건강검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동물병원을 가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건강검진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건강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미희 씨도 네. 강아지를 2마리나 키우고 계시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강아지가 7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 문제에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 검진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건강 검진을 그냥 놓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반려동물의 건강 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아프다고 의사 표현을 하기가 힘들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아픔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은 뭐 두통이 있다, 뭐 속이 불편하다, 뭐 가래가 자꾸 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반려동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서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병원에서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연 반치를 하거나 치과에 오셔가지고 빼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은 반대로 말을 하거나 내가 아프다고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좀 안타까운 사례도 좀 있을까요? 사실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인데요. 뭐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종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양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종양의 크기가 매우 커진다든지 종양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을 때 보통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미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 정도도 심각하고 종양이 많이 퍼진 경우로 내원해서 보호자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 양집사 보기에 이 누나지만 평소에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려동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반려동물의 6살 정도가 사람 나이 40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사람도 40살 정도가 되면 생애 전환 주기를 맞으면서 건강검진을 권유받게 되는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 정도가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반려동물의 1년은 사람의 5년에서 6년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반려동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심장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병 같은 경우는 특히 소형견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나라는 포메라니안이나 비숑이나 말티즈처럼 소형견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강아지 심장병이 대표적인데요. 강아지 심장병의 경우 판막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소형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소형견에서 이 판막 질환이 80에서 90%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가빠하고 또 발작하는 모습을 보며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이 강아지 심장병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좀 완치가 가능할까요? 먼저 아쉽게도 심장병은 완치가 어렵고 대신에 청진이라든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미리 정확히 진단받고 관련된 내복약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대 수명을 훨씬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심장약을 먹일 때 투약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심장약은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안 됩니다. 심장약을 먹다가 심장이 약에 적응한 상태에서 임의로 약을 끊게 되면 심장에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약은 식전에 투약해야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약은 평생 복용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놀이하듯이 꾸준히 복용을 해주는 것이 추천됩니다. 심장약을 조기에 먹으면 이 심장병 진행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강아지의 심장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고양이의 심장병도 조기 발견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고양이 심장병은 아쉽게도 청진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엑스레이라든지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장 효소 수치 같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이 심장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고양이들은 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은 좀 숨 쉬는 걸 힘들어 할까요? 이 부분이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폐에 압력이 차게 돼 폐수종이라는 증상이 발생해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심장이 두꺼워진다고 해서 별다른 증상은 있지 않고 무증상으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럼 이상 증상이 있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겠네요. 꾸준히 관리와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양이 심장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좋나요? 네,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투약을 하게 되면 고양이 심장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종이나 혈전 등을 많이 늦추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심장병과 고양이 심장병은 침묵의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반려동물과 오랫동안 함께하려면 초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현 선생님, 심장병과 더불어서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심장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강아지, 고양이 모두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신장이란 기관은 오줌을 만들고 노폐물을 밖으로 배설해주는 기관인데요. 이 심장병 같은 경우는 보통 노화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강아지, 고양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반려동물에게 그러면 만성 신장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사실 무엇보다 노화가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외에 식습관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뽀기도 이 좀 방광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걸 좀 열심히 체크를 하는 중이긴 하거든요. 이 만성 신부전의 경우 이 망가진 신장을 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쉽게도 신장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비가역적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도 보통 신장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부전을 마지막에는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장병도 역시 조기 발견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질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1기에서 4기로 나뉘게 되고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어 신장 관련 식이라든지 신장 관련 약물을 먹게 되면은 상당 부분 기대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신장병은 혹시 어떻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먼저 신장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이 적절하게 농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형태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신장 효소 수치를 검사하여 가지고 신장 질환의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뽀기는 중성화 수술 이후에 이 방광염을 조금 앓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집 고양이들도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방광염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우리 양집사님들께서 방광염으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방광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사실은 스트레스라든지 또
또는 오줌의 성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방광염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감염성 방광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은 특발성 방광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 특발성 방광염은 의외로 화장실의 환경이나 모래의 질이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청소를 얼마나 해주는지에 따라서 질환의 심각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광염을 관리하는 데는 첫 번째로는 사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의 환경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뽀기 화장실을 조금 호텔 화장실처럼 한번 넓고 깨끗하게 제가 열심히 한번 관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고 소변이 유독 노란 이유가 이 이유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간이나 담낭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담낭 문제 중에서도 강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담낭 문제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담낭 문제는 크게 담석과 담낭 점액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담석과 담낭 점액종은 이 담즙이라는 성분이 돌로 변하거나 딱딱하게 굳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소화불량이나 구토, 메스꺼움 증상밖에 없다가 이 담석이나 담낭 점액종 등에 의해 담낭염이 생기거나 담도 폐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잘 없다가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에 담낭이 파열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담낭 파열의 경우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담낭이 미세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CT나 초음파상에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복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건강검진을 할 때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 피검사 이런 것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치과 검진도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삶의 결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치아 건강이라고 강아지들도 알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아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방법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치아 건강이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반려동물과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마취를 통해서만 구강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들이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행복하려면 또 이 치아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아 관리를 잘 안 하면 이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충치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생각보다 사람처럼 충치가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보통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뽀기는 이렇게 안아가지고 양치 한번 시키기도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 우리 아이들 치주 질환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관리해 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치주 질환은 양치질로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대부분 양치질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려동물이 크고 나서 양치질을 시도하시기보다는 반려동물이 어렸을 때, 뭘 잘 모를 때 양치질을 시도하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칫솔로 양치질을 시키려고 하면 거부감이 되게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치약 등을 이용해서 살며시 손으로 칫솔질을 먼저 애행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 칫솔질을 이어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정말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똑같습니다. 같아요. 얘기를 근데 들어보니까. 혹시 우리 양치질 해주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면 치석검 같은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나요? 네, 물론 치석검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치석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는 치석검은 많이 도움되진 않고요. 예방적인 목적으로 껌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처럼 입 벌리고 했으면 그게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사실 마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좀 의사로서 좀 겁이 먹었는데 마취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분들도 사실 마취를 하고 입안을 봐야 된다, 검진을 해야 된다 하면 약간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맞습니다. 반려동물의 구강 검사는 반드시 마취를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에 반려동물이 구강 검사를 위해 마취를 하기 전에 철저한 마취 전 검사와 마취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건강한 아이들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위험성이 많이 높진 않은데요. 보통 사람들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정도의 위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한 번씩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 반려동물도 스케일링 한번 시켜줘야지 하면서 같이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반려동물의 치주 질환을 저희가 치료를 하지 않고 좀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이제 치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위 슬라이드처럼 아래턱에 이빨이 녹으면서 턱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윗 송곳니가 치주 질환이 심해지게 되면 치조골이 녹으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치과 질환을 하지 않고 구강 내 세균이 많이 자라게 되면 이로 인한 감염성 질환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 반려동물들의 치과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치과 의사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취 없이 하기 때문에 스케일러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가 이제 삼키거나 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삽관이라고 해서 호흡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따로 계속 물을 빼주면서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서 사실은 구강 검진도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는데요. 특히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는 것이 있고 보통은 무증상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덴탈 엑스레이라고 해서 치아 뼈를 볼 수 있는 구강 검진을 통해서 이런 질환 또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들의 안과 질환도 혹시 발견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반려동물도 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과 검진도 권장을 드리는데요. 보통 반려동물에서 가장 흔한 안과 질환은 백내장, 건성각 결막염 또는 녹내장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들이 조기에 진단이 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람처럼 수의학도 내과나 안과, 치과, 외과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밀한 안과 검사의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이광현 선생님과 함께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검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오늘은 이광현 선생님과 함께 반려동물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광현 선생님, 사람의 경우 이제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나이에 따라 받는 국가 암검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반려동물도 혹시 나이에 따라서 건강검진 주기나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반려동물도 6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령성 질환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6살부터는 건강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살부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노령성 질환의 상당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반려동물은 품종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환이 어린 나이에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하셨듯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저도 사실 그 소아치과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양치하거나 하면서 네, 좀 괜찮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거나 얘가 뭐가 좀 충치가 보인다 아니거나 뭐가 좀 증상이 있다 이럴 때 내 아이를 소아과나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동물병원도 내 동물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체중의 갑작스러운 감소랑 증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허리가 잘록하고 갈비뼈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가 많이 마른 경우에는 갈비뼈가 도드라지게 보인다든지 척추를 만졌을 때 울퉁불퉁하게 척추뼈가 다 만져지게 되고요. 너무 살이 찐 경우에는 허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옆에서 보았을 때 갈비뼈나 척추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잦은 구토라든지 설사를 하거나
또 보호자님께서 잘 모르시는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심지어 밥을 갑작스럽게 많이 먹는 경우에도 호르몬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또한 건강검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자주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강아지도 고양이도 갑자기 우다다다다 막 잘 뛰어다니다가 절뚝거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이 든 고양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의 연골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에야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딱 그 질문을 하려던 차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양이에 이제 스코티시 폴드도 있겠지만 뭐 강아지나 이런 품종별로 좀 유전병을 조심해야 되는 품종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저희 나라에 많이 키우시는 소형견들은 기본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슬개골이란 뼈는 다음처럼 무릎 사이에 있는 작은 뼈인데요. 이 뼈가 자꾸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빠지면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을 마모시켜서 다음 수술 사진처럼 뼈가 이제 부러져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원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데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꼭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재활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아쉽게도 슬개골 탈구도 사실 좋아지는 질환은 아니고 평생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대신에 슬개골 탈구는 기수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개골 탈구의 기수가 낮고 다리를 저는 증상이 없다고 하면 주기적인 산책이나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서 슬개골 탈구가 더 많이 빠지지 않게 예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비숑을 키우고 있는데 비숑이 유독 슬개골 탈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뛸 때마다 조금 뒷다리를 저는지 안 저는지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편이고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가끔씩 기침을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좀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기침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여쭤보신 것처럼 소형견의 경우에는 기관이나 기관지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기관이나 기관지는 허탈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 기관지 직경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잦은 기침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결국 건강검진을 해서 그렇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그 건강검진을 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내시경을 하니까 공복을 뭐 6시간에서 뭐 9시간 정도 해라. 아니면 공복약을 좀 먹고 와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준비하는 이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미리 좀 준비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먼저 반려동물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 밥과 물을 12시간 정도는 좀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우리 동물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처방 내역을 받았는지를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참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병원 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병원 가기가 좀 무섭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빠른지 기똥차게 알아채고 케이지에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우리 동물들, 반려동물들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 덜 받고 병원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케이지를 병원 갈 때만 쓰시진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보통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기가 좀 꺼려지게 되는데요.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는 산책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물병원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진정제 투여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 보니까 그 허스키 부끄라는 친구가 산책 가는 길에 항상 기분 좋게 동물병원을 들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책 가는 길에 한 번씩 이렇게 동물병원에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기분 좋게 병원에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반대로 또 보호자분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한다면 원장님께서는 혹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병원 안에서 좀 준비하는 팁 같은 건 있나요? 원장님 오. 노하우나. 아, 네. 네, 먼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양이 전용 대기실이나 진료실을 마련하고 있어서 오. 강아지의 소음이 들리지 않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 강아지의 경우에는 자주 친해져서 이렇게 낯설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강아지들은 그 경계심이 있는 아이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강아지들은 결국 자주 가는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좀 친숙한 병원에서 좀 검진을 받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가까운 병원에 자주 가시는 병원이 있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친숙한 곳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문진표를 작성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연령인지 또 어디가 불편해하는지를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여기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PPT를 보니까 지금 거의 사람과 동일한 것 오,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문진표에 다양한 내용, 우리 예방접종 여부도 쓰여져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적혀져 있어서 확실히 좀 걱정 덜하고 건강검진 맡겨도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으로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초음파, 그리고 필요하다면 소변검사 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로 기본적인 장기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검사이고요. 혈액검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혈액검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장기 상태를 확인해서 질병의 유무나 또는 심각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변 검사로는 좀 어떤 질환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변 검사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지만은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검사인데요. 소변의 농축 능력이라든지 소변 안에 세균이 있는지 또는 소변 안에 어떤 결석이 있는지 등을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검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4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만 몇 가지만 선택해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4가지 검사를 모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4가지 검사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질병의 심각도라든지 유무를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큰 질병을 발견할 때 이 CT나 MRI를 찍고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반려동물도 CT나 MRI를 좀 찍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진단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CT나 MRI를 촬영해야만 진단이 되거나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CT는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이 겐트리에 들어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하게 되고요. MRI의 경우 큰 자석 안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진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예민한 엄마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말도 못하는 우리 강아지 대박이 나숑이가 기침이라도 하면 얘가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CT나 MRI를 그냥 동물병원에 막 데리고 가서 혹시 받아볼 수도 있는 건가요? 먼저 기침 정도의 증상으로는 사실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예민하네요, 제가. CT나 MRI 촬영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가 권해드리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CT나 MRI 촬영은 이제 금식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영상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예약을 해서 찍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교통사고처럼 응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CT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CT나 MRI는 사실 사람도 잘 찍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만큼 그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도 사실 서울이나 뭐 광주에는 이제 많이 있지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하거든요. MRI나 CT를 찍을 수 있는 병원이 동물병원도 광주에는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광주에도 물론 마련이 돼 있고 CT나 MRI를 찍는 경우에는 따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전문적으로 영상만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이야 이렇게 누워서 CT나 MRI를 찍을 수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도 CT나 MRI를 찍는 과정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환자의 안정을 위해
호흡 마취라는 걸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서 이제 CT나 MRI를 찍지만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 입장으로서 한 번씩 봤을 때 좀 귀여울 때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혹시 CT는 어떤 경우에 찍게 되는 걸까요? 먼저 CT라는 검사는 3차원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반려동물에서는 종양을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혈관만 따로 볼 수 있는 영상 기법을 이용해서 혈관 질환을 진단한다든지 뭐 골반처럼 복합적으로 골절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술에 이용하기 위해 CT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MRI는 좀 어떨 때 찍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MRI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찍는 방식인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조직이 매우 잘 영상화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신경계 증상이 있을 때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경련을 하거나 보행에 이상이 있거나 행동 이상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MRI 촬영을 통해 신경계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방금의 이런 그 증상이 좀 있을 때 나도 좀 찍어볼까? 우리 아이도 좀 찍어볼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사실 MRI 이런 뭔가 굉장히 비싸고 뭔가 어렵고 맞아요. 좀 부담되는 진료일 것 맞아요. 같은데 이게 결국은 MRI를 찍는 그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증상이 있을 때 MRI를 좀 찍고 그리고 MRI를 찍어가지고 진단에 성공해서 치료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도 먼저 오시자마자 MRI를 촬영하는 경우는 보통 없고요. 증상에 개선이 없거나 또는 아주 심각한 증상인 경우에만 MRI를 찍게 됩니다. 다음 경우를 통해 MRI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척수질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뇌와 우리 몸을 연결해주는 신경집합체인데요. 해당 환자는 척수라는 곳에 척수 종괴가 발생을 하여 척수 실질이 압박되어 잘 못 걷거나 대소변을 보기 힘들어하는 환자였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MRI를 통해 적절하게 진단 후에 수술하여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케이스인데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구가 작기 때문에 정밀한 MRI 검사 기계를 통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저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강아지가 불편할 것 같은데 맞아요. 배변 같은 거는 저런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나요? 사실 척수신경이 걷는 곳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변이나 소변도 척수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소변도 보기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RI를 찍는 경우는 저 정도의 심한 증상이 있어야만 보통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 치료 전 사진만 보니까 치료 후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와, 건강해졌네요. 누가 봐도 지금 건강해 보이는 우리 애프터 사진 네네. 봤습니다. 네, 해당 환자는 척수 내 종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척수라는 곳은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칼이나 가위를 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전용 초음파 수술 기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수술 후 48시간 뒤에 바로 보행이 가능했으며 자발적으로 대소변을 보아서 입원 치료 후에 건강히 잘 퇴원하였습니다. 진짜 보호자분께서도 진짜 좋아하시고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보호자님이 아마 멀리 김제에서 오신 분이었었어요. 네, 강아지를 되게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수술 결과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다행히 종양의 결과가 화생이라는 양성 종괴가 나와가지고 다행이군요. 아마 지금도 건강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치료를 통해서 다시 건강해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미루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보다 더 간단한 치료로 빠르게 또 질병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건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서 반려견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오래 이어가기 위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아프다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반려인이 질병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일단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증상이 있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 짧은 만큼 질병의 진행 속도도 빨라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제 조기에 진단되는 질병들이 대부분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양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병의 경우에는 무증상이 많지만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가 필요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수 항목입니다. 이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단계를 우리가 심부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 심부전 단계에 들어서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기대 수명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증상이 없는 심장병 단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종양, 호르몬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노령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나이대별 건강검진 주기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어린 나이 보통 5살 미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령 질환에 걸리진 않기 때문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5살 미만 전에 건강검진을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나이가 10살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 특성상 쉽게 놓칠 수 있는 치료의 골든타임.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은 물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행복한 일상을 오래도록 누리길 바랍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오늘은 특별히 내 반려동물을 부탁해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광현 선생님, 이 시간 정리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사람도 요새 고령화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몸소 진료를 하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보호자님과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낸 만큼 반려동물도 고령이 되면서 여러 노령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적절한 건강검진을 통해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건강검진은 놓치지 말고 꼭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혜진 씨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 고양이라는 동물이 사실 굉장히 조용한 동물이다 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약간 미워지기도 하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 건강 챙길 때 저희 집 고양이 건강도 함께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혜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건강검진 받을 때 우리 반려묘들이나 반려견들의 건강검진도 같이 잡아서 모두가 같이 건강한 시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